2025년 6월 30일 핸드폰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이번 주 중에는 FA컵이 있고 주말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K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그 전에 후원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적 승찍 그리고 맹글러 25,000원. 네,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병욱님, 그리고 테스티파이, 닭강정 미치겠네. 지난주에 닭강정 얘기, 네, 재밌었다고 이런 후원도 있었고요. 국상카우님, 만캐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왕콥 이스타, 뉴클리어 55, 드렁큰 쪼, 전북 승점이 20경기 42점. 작년 38경기 42점. 됐어. 네, 굉장히 기분 좋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번 주에는 단군하고 선배님하고 직관을 갔습니다. 김포 인천. 네. 김포 인천 직관을 갔고 재밌게 찍었어요. 경기장 안에 분위기는 뜨거웠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그 경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나오면서 박동진을 중심으로 네, 그리고 심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서 와서 보니까 엄청 거친 태클이더라고. 또 이 도전자의 입장에 김포가 먼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뭔가 좀 또 선변이 당황하고 막 그런 걸로 이제 영상 엮으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경기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톤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박동진 선수가 김포로 영입이 됐는데 예, 어디 안 갑니다. 네, 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김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네가 응원하고 있는 박동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궁금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보시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자제할 필요가 있죠. 쓸데없는 걸 이게 사실 한 끗 차이예요. 그 뭐랄까 투지 열정과 거침과 비매너가 사실 한 끗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데 이제 그러니까 넘었지 두 끗 정도 선을 차이가 나는 것 선을 같아서.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인천 팬 막 도발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성격이 약간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래가지고 한번 인천하고 좀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행동들이 너무 거칠고 쓸데없는 동작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 자제가 없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표현만 좀 다르게 나오면 되게 멋진 선수로 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도 코치들하고 언쟁이 좀 있었잖아요. 왜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사실 되게 멋진 선수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운동장 안에선 거칠지만 나가서는 되게 예의 바른 선수구나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상황에서 바로 사과한다고 되게 흥분된 상태잖아. 코칭 스태프들도 그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동진 선수의 그런 그 행동들이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분대로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 지금 밖에 나가잖아요. 1분마다 한 번씩 싸움 나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냥 가다가 열받아. 근데 내가 대응해서 뭐해? 아니면 이거 대응해봤자 일만 커지고 그냥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갈 때도 많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아니, 성깔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 다 성깔 있지. 죽이고 그걸 살아야 되는 건데. 사사건건 대응을 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사사건건 그걸 표출하고 또 프로 선수가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실제로 경기 중도 아니고. 손가락 욕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그래서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심지어 먹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선수가 코치한테 했다는 거는 진짜 조금 많이
뭐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기억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이찬동 선수. 근데 박동진 선수가 결이 좀 달라. 이찬동 선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칠게 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항의를 하거든요. 항의를 하거나 막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 근데 그 경기장 아니잖아. 그렇죠. 그 안에서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조절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옐로카드 한 장 받으면 조용해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 조금 보기 안 좋았던 선수가 이광현 선수. 이광현. 강원 골키퍼. 너무 대응을 다 대응하고 막 다 흥분하고 막 그러더라고.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눈살 찌푸린 장면도 나오고. 본인이 약간 좀 의욕이 있고 투지가 있고 투혼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면 좋은데 그 선에서 약간 간당간당한 이광현 선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광현 선수 사실 이번 시즌에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부터 해서 그런 모습 아예 없고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골키퍼로 성장했구나. 근데 박동진은 내가 봤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다 반응해. 사사건건. 경기 안에서 거칠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조절 그것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있지만 경기 끝나고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다 반응하고 너무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투지나 투혼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점점 그게 더 세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세진 것 같아 나이 먹으면서. 30살 넘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화면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런 이제 도발 같은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런 거. 그 인천 팬 앞에서 또 이런 거 나도 그거 좀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결과를 알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팬들도 같이 대응하면 안 되겠지만 예, 웬만하면은 경기에만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근데 우리 김포 선수니까 무슨 감싼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해야 되고 고쳐야죠. 쓸데없이 욕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딱 실력만 봤을 때는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 김포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선수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이적하자마자 이런 일이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 제주 경기입니다. 물론 경기 내용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전이 엄청나게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경기를 지지 않고 있고 무승부가 많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다가는 우승 레이스가 좀 여름 지나고 나면 아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전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대전이 부상이 좀 많아요. 주요 선수 밥신도 부상이고 박규현도 탈장으로 이제 장기 부상이 상황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29분 만에 이 경기에서 구태기 팔꿈치를 좀 조심스럽지 않게 사용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이 경기가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한 명이 빠진 대전이 나는 경기를 잘 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보면서 제주는 참 뭘 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팀인 것 같아. 제주는 상대가 한 명이 빠지든 본인들이 한 명이 많든 그러니까 경기가 다 똑같아.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구나 가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구택의 퇴장으로 원톱 공격수를 삭제해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이 어땠는지 좀 봤고 한 명의 퇴장으로 또 수적 열세를 이용해서 상대 뒷공간을 또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의 경기력이 굉장히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대전 코칭 스태프들은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이걸로요. 제로톱으로 진짜 제로톱. 제로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로톱이 됐잖아. 톱이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살아나는 경기력을 보여줘. 저는 경기력 너무 좋게 봤거든요. 역습이 무슨 진짜 막 번개 같은 역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해 좋았잖아요. 또 역습으로.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제주는 이제 수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측면을 높게 올렸는데 그거에 있어서
김윤선 쪽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면 반대 뭐 안태현 선수 쪽으로 전환되는 플레이가 있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만들다가도 끊겨서 역습 맞고 끊겨서 역습 맞고 10대 11인데 왜 안 되지? 선수들은 당연히 경기 뛰니까는 좀 모르는 느낌이었고 벤치에서도 이게 왜 대응이 안 되지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벤치에서도 늪에 빠진 것 같은 이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그런 모르는 느낌을 모르는 그런 경기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 전반전 40분쯤에 이탈로가 갑자기 포드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포드로 올렸을 때 어떤 것을 얻기 원하는 위해서 거냐? 갑자기 포드로 올렸지?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냥 공격에 대해서 숫자를 좀 더 과감하게 좀 올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포드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에만 한 5분 그 유리 조나탄을 40분부터 넣기에는 뭔가 좀 애매했었던지 뭔가 갑자기 그 이탈로가 포드로 올라가길래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리고 후반 시작해서는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 그렇죠. 후반 시작해서 보통 이제 미드필드가 키 큰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분 때쯤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게 갑자기 전반 40분에 올라갔다가 후반전에 또 미드필더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득점이 됐으면 굉장히 좀 묘수였지만 상황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아니면 5분 정도 해봤는데 뭔가 아니다라고 느낀 거지 않을까요? 미리 한번 해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가 수비가 좋거든요. 특히 미들블럭 수비. 근데 미들블럭에서 볼을 뺏고 그 역습 공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볼은 잘 뺐는데 역습으로 빠르게 나가는 공격이 안 되고 계속 지공만 되니까 경기 자체가 상대편도 힘들고 왜냐하면 볼을 뺏기고 상대가 볼을 오래 소유하니까. 근데 제주 입장에서는 볼은 소유하지만 빠르게 공격까지 전환이 돼서 뭐 슈팅이 되거나 이러면 뭔가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올라오고 할 텐데 그냥 거의 뺏으면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다시 지공 형태가 돼서 그런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격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던가 아니면 크로스 상황이 좀 많이 더 발생해서 박스에 볼이 좀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좀 무의미한 패스가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좀 상대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시간이 계속 생기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전이 잘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오히려 경기가 갖춰진 거죠. 대전은 원래 역습이 좋잖아요. 네. 근데 대전의 역습을 잘하게끔 게임이 흘러가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측면에서 어설프게 뺏겨서 반대편 윙백은 올라가 있는데 역습 맞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전이 경기력이 괜찮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대전은 분위기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먹고 비기면서 힘이 되게 빠지는 경기가 됐고 제주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비긴 거기 때문에 양 팀 다 그냥 진 빠지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되게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승점도 아쉽게 1점밖에 못 따내고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는 그런 경기가 됐다. 또 비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대전은 많이 이기지 못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기지 못해서 계속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 입장에서는 한 명 빠진 팀을 상대로 이렇게 하기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네. 지금 본다면 그러니까 뭐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았긴 했지만 대구, 수원, 제주, 안양, 강원 뭐 울산이 바로 위에 있지만 울산은 지금 경기를 덜 치는 상대로 8, 9, 10, 11, 12 중에 기업 구단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등권에 이제 위치해 있는 제주의 모습이거든요. 조금 뭐 2연승 뭐 3연승 한 적도 있었죠. 3연승 한 적도 있었지만 여기서를 못 벗어나네 제주가. 그렇지 않아요? 네. 힘이 부족해. 정말로 이 한 명 빠진 팀을 상대로 이렇게 경기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보면서. 공격이 사실 뭔가 공격이 잘 되려면 사실 개인 능력이 있던가 아니면 다양한 패턴이 있던가 아니면 일정한 패턴이 있던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격수들이 본능적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이 경기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컨디션이 미치지 않은 이상은 골이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공격 구조인 거죠. 보면은 뭐 윙백이 막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윙어가 뭐 1대1 돌파를 자주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측면에서 크로스가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애매한 그 공격 형태가 갖춰졌어요. 근데 수비는 또 좋아요. 그래서 볼을 되게 많이 빼서 볼을 뺐는데 거기서 공격 상황에서 그냥 모두 다 뭔가 그냥 이 팀이 해야 될 축구가 아니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만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 개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합이 안 맞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 되게 답답하고 오히려 대전은 되게 좋은 장면이 오히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뭐 마사나 김준범, 정재 이런 선수들의 좀 선택이 많이 좀 아쉬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전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2-3골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고 다만 그나마 대전은 에르난데스가 좀 저는 되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사실 득점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못 나오니까 안 되고 있는 것도 출전 시간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택이 빠져서 오히려 저는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주민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재 선수도 영입됐고 이 휴식 기간에 좀 회복돼서 뭐 반등의 여지를 본다면 이명재, 에르난데스 그리고 주민규가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휴식기가 엄청 길잖아요. 네네. 네. 거의 이거 1주, 2주, 3주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팀들 준비 많이 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기회가 없어요. 또 준비 많이 하면 운동을 또 많이 하잖아. 여름에 또 허질 수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다른 걸 준비해야지.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야지. 또 미팅도 또 많이 하면 또 미팅 또 많이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심플하게 또 가야 되는데 또 많이 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스케줄 잘 짜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은 반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전이요.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멤버 구성이 이제 부상자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멤버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겼어요. 맞아, 우리 매번 얘기했어요. 네, 매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뭔가 수비적인 단단함이 있었고 그리고 주민규라는 확실한 득점포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보는데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멤버가 계속 들쑥날쑥했거든요. 이 선수도 뛰고 저 선수도 뛰고 군대로 있었고.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팀이 지금 갑자기 제로로 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주전도 없고 근데 선수 퀄리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조합을 지금 아예 못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밥신도 보면 지금 아예 또 장기 부상 빠졌잖아요. 밥신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근데 사실 원래 여기에 이순민 자리인 건데 이순민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합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력이라도 좋아야 다음에 좀 희망이 보일 텐데 뭐 오히려 한 명 퇴장당했는데 경기력이 좋다? 이거는 지금 역습 공격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지금 공격 구조가 안 좋아요. 그냥 누군가 컨디션 좋으면 그냥 뭐 넣던가 아니면 세트피스로 넣던가 그냥 한 번 찬스 왔을 때 누군가가 해결해주는 그런데 공격 저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공격 패턴이나 그 빌드업 과정을 보면은 뭐라 그러지 뭐 이게 딱 요즘에는 뭐 패턴이 딱 만들어져서 누군가 프리맨이 돼서 그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저는 그 3백으로 초반에 운영됐을 때만 해도 일단 3명을 갖추고 있으면 프리맨을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많이 만들어져요. 일단은 뒤에 3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뭔가 프리맨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공간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포지션에 서 있기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지금 현재 이번 경기에는 또 4-2-3-1로 나왔어요. 4-2-3-1이라고 하면 윙하고 윙백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구조가 없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하면은 열리는 거고 아니면 안 열리는 구조가 되는 거야. 공격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구조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 컨디션 좋지 않거나 누군가가 1대1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공격 찬스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빌드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계속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전이 선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1대1 상황에서 거의 이겨내기 때문에 수비할 때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때 그 패턴을 좀 더 용기 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밥신이 컸던 이유는 밥신이 개인 능력으로 그 중앙에서 말도 안 되게 막 그 풀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개인 기술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지금 이번에는 김준범이 사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김준범 선수도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3주 동안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직선적으로 차라리 빨리빨리 크로스 올려서 세컨볼에 뭐 집중한다든가 이런 아예 전형적인 한 가지 패턴이 있던가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이게 대전이라는 게 답답한 게 대전팀이 답답한 게 이게 어쨌든 한 명 빠진 상태에서 1대0 만들었었고 추가골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 막판 상황이 있었어요. 김준범의 선택. 정말 김준범의 선택. 과연 어디로?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왼쪽 에르나데스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못 봤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시 여러 번 돌려보니까 분명히 있다고 저는 김준범 선수 정도면 고개 들고 에르난데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한번 주는 척하고 슈팅을 가져갔으면 수비가 그쪽으로 치우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쳐놓고 슈팅을 때렸는데 임채민 선수는 이미 줘라. 주면 나 못 쫓아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수비의 역에 걸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블럭이 됐는데 좀 판단이 좀 아쉬웠다. 그걸 못 보면 안 되지. 그 상황에서 잡고 나서. 봤는데 그러니까 수비가 또 한 명이 쫓아오고 있어서 그 타이밍이 애매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김준범이 나름 머리를 써서 주는 척하면 수비가 절로 쏠렸을 때 맞아. 이거 그냥 밀어넣으면 무조건 골이다라고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제 수비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체 완전 말려 들어가고 있지. 저까지 지금 93분에 스프린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차라리 절로 줘라. 나는 저까지 뛰어갈 힘이 없다라고 오히려 서 있었는 게 방어가 된 거죠. 서 있었는데 방어가 됐다. 네. 근데 김준범 입장에서는 잡은 순간 수비가 이쪽에 또 쫓아오고 있었어요. 약간만 잘못 주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그때가 볼이 온 순간 주는 척하고 절로 가면은 이제 딱 밀어 넣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악의 선택이 됐죠. 미움받을 용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줬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참 그래요. 때릴 때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상황이었었고 급박한 상황이었잖아. 여기 때린다? 저는 이런 상황 별로 안 좋아해요. 정재희 선수 골 넣긴 했지만 마사한테 안 준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돼. 공격수들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좋아. 나 이해돼. 지금 팀이 지금 몇 경기째 못 이기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자체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금 뛰나? 난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죠. 팀이 막 2대 0이야.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무조건 스코어에 따라서 저는 선수들의 공격수의 욕심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2대 0이야. 김준범 이거 나왔어. 그냥 넘어가요. 우리 얘기도 안 해 지금. 근데 1대 0이야. 그렇죠. 못 넣었어. 1대1 됐어. 나오잖아요. 사실 얘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되게 슈팅을 위한 슈팅, 득점을 위한 슈팅이 아니고 막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포인트를 위한 슈팅. 포인트도 안 돼 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제 슈팅으로 마무리만 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슈팅만 하고 오는 거 전혀 날카롭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팀 동료가 찬스가 열렸는데 그거를 못 본다? 되게 급박하고 막 압박을 받으면 우리가 이해하잖아. 근데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준다 그러면은 좀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의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볼이 왔을 때 본인이 판단을 끝내버린 것 같아. 그냥 볼이 다시 오면 난 잡고 잘 때려야겠다. 볼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한번 주면
채민이 형이 절로 가겠지라고 다 이미 계산을 해놨는데 채민이는 그럼 그 상황에서 바꿔야지. 그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 그렇죠. 판단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이미 아마 끝났을 거예요. 봤는데 왜냐하면 다시 온 순간 수비는 절로 무조건 쏠릴 거다라고 생각을 보니 근데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근데 뭐 개인 그런 거는 아마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뭔가 때려야겠다 판단이 매기면 저도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 공을 이제 동호회 레벨에서 차면 뭔가 될 것 같거든.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무리한 슈팅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봤을 때 이거 발등에 얹히면은 될 것 같아.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다 이해는 하는데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팀이 이러면 이럴수록. 네. 그 예전에 김동진 그 지금 국가대표 코치 형이 저한테 이제 하나 팁을 알려줬어요. 자기가 오버래핑을 내가 항상 그 선택이 되게 빠르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크로스도 좋고 갑자기 중거리슛 때리고 뭐 갑자기 박스로 들어가서 헤딩하고 이래서 형 그런 선택을 할 때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환이 온 순간 그냥 끝낸대요 생각을. 상황에 상관없이 느낌이 온대요. 이 상황에서 내가 크로스 올려야지. 이 상황에서 슈팅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끝나고 볼이 오면 바로 실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 그때 뭔가 약간 깨달았어요. 이 선수들이 그런 직감이 오는 게 훈련에 의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기 때문에 동작도 빨라지는 거고 그렇지. 정말 뭔가 명쾌해진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시뮬레이션이 딱 끝난 거야. 내가 온 순간 절로 가는 척하면 분명히 절로 갈 거다. 그래 딱 쳐놓고 때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판단이 그냥 정말 판단 미스인 거죠. 판단 미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도 판단을 했지만 변수가 생기면 거기서 변화도 줄 수 있겠지만 그 찰나가 너무 짧은 찰나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말뜻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와서 전환이 자기한테 오는 순간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끝났어. 근데 그러면 그 판단의 시나리오라고 칩시다. 그 시나리오를 잘 짜고 잘 이행하는 선수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선수. 그리고 판단이 끝났어. 근데 뭔가 안 돼. 이 선수 갈 때마다. 그럼 그 판단력이 떨어지는 선수. 그쵸. 그럼 좀 떨어지는 선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 그래서 내가 동료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형, 근데 만약에 내가 크로스 하려고 했는데 완전 여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자기는 그냥 끝내. 이미 내 판단을 믿어. 그 상황에서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내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독일이랑 할 때 흘러나온 거 중거리 딱 때려가지고 그거 그래서 내가 형 그걸 바로 때릴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자기는 미리 판단 다 끝내놓는다 그 상황이 되면은.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게 볼이 와가지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요렇게 크로스 패스가 아니잖아. 다다다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냥 그걸 실행하는 거지. 진짜 순간적인 찰나잖아요 사실 그 판단이.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제가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직감이 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많이 된 선수는 그 상황상마다 직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공 오고 나서 판단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 순간 늦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임채민 선수는 제가 봐도 힘들어서 못 쫓아가는 상황인데 나름 머리를 굴렸던 게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마지막 제주가 득점하는 장면에서 또 송준 선수가 약간 좀 벤치에다가 공을 차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이제 벤치랑 경기 뛰는 선수 상대팀 선수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벤치에서도 좀 리스펙이 필요하고 뛰는 선수들도 좀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여름에 날 덥고 그러면 막 짜증나고 뛰는 사람도 하니까. 짜증나고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선수들이나 좀 벤치에서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판들도 잘해야 돼. 그렇죠. 심판들도 판정 잘하고 뭐 카드 줄 때 카드 과감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좀 경기를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대 강원 경기입니다. 일단은 강원은 전역자 복귀가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경기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둑과 체스를 잘 두는 이제 김대원 선수. 네? 바둑 선수였잖아. 바둑 선수였어? 네. 경기장 안에서 그게 저는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수 앞을 내다보는 이 플레이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세레머니에 있어서는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면서 닭강정의 사나이 김대원 선수가 이날
MOM이면서 김대원이 닭강정하고 상관없지. 김대원이 닭강정을 먹진 않았지. 그래도 나는 이야기 들었으면 닭강정 먹는 세레머니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진 않았나 봐요. 이날 뭐 김대원 선수가 MOM이면서 벌금을 내는 그런. 그리고 다음 경기 못 뛰고. 네, 다음 경기 못 뛰면서. 근데 미친 골이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그 상황 1대1 상황에서 그런 슛을 할 생각을 하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공격수가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그렇지. 밀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우리 오늘 컨셉 선택입니까?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뒤에도 네. 봤을 때는 때리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역습하는 상황에서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양쪽에 다 공격수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왜냐면 저희도 코칭할 때 저기서 역습상에서 측면에 들어가네 한번 주고 언더랩이나 오버랩 한 번만 돌면 무조건 찬스 생긴다. 그래서 이거 슈팅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닌데. 근데 사실 이거는 김준범하고 달라요. 알죠. 김준범은 통짜 느낌이었었고, 네. 이거는 네. 무슨 상황인지는 알지만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맞아. 상황이지만 이 선수는 본인의 그 직감을 믿은 거예요. 걸렸다라는 그 타이밍 모든 거에서 봤을 때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와서 이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좋은 선택을 하라는 말이 되게 무의미할 정도로 멋진 골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그 골 다음에 옆에서 선수들이 이제 셀럽을 하러 가는데 김두성 막 밀치거든 자기 할 거 있다고. 근데 벗을 것 같은데 뒤쪽 선수 표정이 좀 애매해. 이 새끼 옐로 카드 없었나? 있는 것 같은데. 왜 벗지? 약간 그 표정이 있어. 그 표정 있고 근데 벗어. 그 셀러브레이션에 자기 김대원 이렇게 그 퇴장 당해. 추가 시간 좀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까먹은 거지. 아니 내가 볼 때는 옷 들고 있으면서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까먹은 거지. 까먹었지. 무조건 까먹었지. 무조건 까먹은 거지. 무조건 까먹었는데 이게 나 옐로 카드 받고 경고도 주고 퇴장 당해도 돼. 왜 지금 너무 흥분되고 개쩌는 골 넣었잖아. 퇴장 나가면 어때? 시부럽고 세레모니 제대로 아니야. 해야지. 이렇게 한 선수 없죠. 아니야. 그건 큰일 나지. 근데 그 세레머니는 언젠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걸 알겠는데 옐로 카드 방상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안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나는 골 넣으면 이걸 할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아한 거지. 경기장 안에서는 진짜 똑똑하게 세수 앞을 내다보는 플레이를 하는데 세레모니는 진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걸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 안에서 플레이와 이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의 생각과 이제 딱 끝났을 때 그 생각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또 이제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하게 막 경기 보고 있더라고 밖에서. 그렇지. 보는데 밖에 기사님이 뒤에서 막 위로해 줄 때 그분이 기사님인데 비 오면 같이 항상 삼겹살 먹으러 갔었거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그 느낌 같아. 조르지 막 얘기하다 조르지 골 넣으니까 기분 좋았잖아. 근데 김대원 얘기했는데 바로 골 넣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강원은 이날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었고 가브리엘 헤더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근데 수원도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빡빡한 부분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강원이 가져가면서 최근 경기에서 5골, 6골, 3경기에서 6골 기록하면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수원이 좀 답답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질만한 경기들은 아닌데 그동안. 근데 수원FC가 지금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수원FC는 좀 어떻게 봤어요? 뭐 계속해서 패턴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뭐 김은일 감독의 그런 축구 철학이 그대로 녹여져 있고 저는 후반전에 안현범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 좀 플레이를 괜찮게 봤고 안현범이 들어옴으로써 뭐 사박이나 이런 친구들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결해주는 그 찬스에서의 그런 결정력. 이광현이 미쳤어. 그 2개 막은 거는 진짜 컸던 것 같아. 네. 그 말도 안 되게 세이브해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광현이 그날 교체로 들어왔잖아요. 되게 경기 템포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 막아내는 거 보고 제가 그래도 살아남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세이브. 그러니까 이제 강원이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을 때 원래 이광현 주전이었다가 골키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광현 선수의 어떤 그 실력은 사실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의심하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
뭐 정경호 감독이 봤을 때 뭐 지금은 이광현보다 박정희가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입을 한 것 같은데 박정희가 부상당하고 들어와서 원래 주전 골키퍼였으니까 이광현 골키퍼가 그만큼 골문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키니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진짜 고마울 것 같아 김대훈. 진짜 밖에서 보는데 얼마나. 이광현 선수가 사실 빌드업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정경호 감독 후방 빌드업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체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막아주면 후방볼 빌드업을 포기해야지. 그렇게 두 개 막아내면 사실 두 골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날 안현범이 후반에 들어오면서 되게 공격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때 송준석이 또 기가 막히게 몇 번 잘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날 또 송준석이 어시스트도 하고 일단 저는 경기 MVP로 뽑아도 괜찮지 않을까. 송준석이 네, 전반에 왼쪽 보다가 후반에 이제 막판 또 오른쪽으로 오면서 또 좋은 찬스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송준석 선수가 이날 보이지 않는 좋은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현범이 이제 새롭게 수원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뛰었는데 안현범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 전에 좀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대전에서 제주에서 같이 했죠. 같이 있었고. 네. 저는 이 김태한 선수가 오른쪽을 보잖아요. 그럼 안현범과의 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네. 같이 오른쪽을 쓴다면, 네네네. 잘 맞을 것 같고 안현범 선수는 일단 공간이 많으면 그 부분들을 잘 파고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득점력이나 이런 것들도 쉬운 거는 잘 못 넣지만 어려운 득점은 굉장히 좀 잘 올리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FC에게는 굉장히 좀 공격에 있어서는 옵션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용만 돌아오면은 오른쪽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김태환하고 저는 더 잘. 이제 저는 김태환 선수 원래 중앙수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앙에 좀 더 힘을 보태고 이용이 돌아오면은 또 이용 선수가 뒤로 찍어주는 킥이 좋으니까 안현범 선수 움직임 좋고 해서 윤빛감도 돌아오고 하면은 많이 살아날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골 2개를 이광에 막아냈던 게 진짜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강원이 그 군 전역자들이 들어오면서 진짜 갑자기 엄청 센 팀이 됐어요. 완전 세졌어요 정말. 네. 이 선수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오면서 그리고 모재현까지 영입되고 모재현, 서민우, 김대현, 김건희. 네, 김건희도 정용 감독이 상무 시절 때부터 중용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전역한 선수 다 쓰잖아요 선발로 지금. 전역한 선수들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모재현도 그렇고 정말 좋아요. 갑자기 팀이 엄청 단단한 느낌이 확 들어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가브리엘도 뭔가 살아난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지 그 새로운 선수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가 있으면서 완전히 좀 올 시즌 여름 영입에 있어서는 가장 새로운 팀으로 변화된. 그리고 서민우 선수가 진짜 영리해요. 이 선수가 뭐가 영리하냐면 같이 뛰는 선수를 되게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동현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더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 이야기도 한 게 패스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움직임을 워낙 되게 이타적인 선수여서 저는 서민우가 들어온 게 제일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제일 크지 않나. 서민우 선수 보면 약간 도사 느낌 나. 왜냐하면 이제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길잖아. 앵그리버드 같죠. 이제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여기 더 길어지면서 정리해야지. 정리해야 돼요? 네, 정리해야지. 아예 컨셉으로 이게 좀 더 길러가지고 배추도 묻어서. 근데 진짜 축구 도사예요. 도사 느낌 난다니까 지금 약간 허연 노장되면 이제 허해지면서 더 이제 중원에서 좀 더 영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봉수도 잘했지만 김봉수도 아마 서민우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원이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의 상승세는 더욱더 좀 이뤄질 거다. 또 이제 휴식기 통해서 더욱더 팀은 단단해질 거고 또 강원 입장에서는 코리아컵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상승세가 코리아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수원 FC는 어쨌든 안현범 선수가 새롭게 투입되면서 측면에서 활발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동원 선수도 이제 막 복귀를 했어요. 이날 경기 아주 짧게 뛰긴 했는데 강등권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수비 보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날도 이지설이 또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실점을 했는데 수비 불안이 좀 많이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뭐 트레이드 카드를 쓰든 안데르손이 어차피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수비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데르손의 거치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긴 하지만 김문중 감독은 아마 나갈 선수로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트레이드 카드로 막 여러 가지 막 선수들을 오르내리잖아요. 근데 매 경기 이 필요한 카드가 바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 안데르손의 거치가 결정 나는 게 굉장히 좀 수원 FC로서 팀 안정감을 찾아가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입니다. 안양대 광주 경기입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에서 또 아사니의 활약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이날 이 경기도 거칠었다. 벤치에서 막 코칭 스태프 퇴장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이제 초반에 광주가 좀 주도를 했고 안양이 조금 역습하는 형태가 좀 되었는데 이른 시간부터 이제 득점이 터지면서 경기가 뜨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는 뜨거워지는 데 있어서 주심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야 될 때랑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판정들이 몇 개 발생하면서 근데 사실 제일 큰 이슈가 있었던 장면에서는 저는 잘 봤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장면에서 그렇게 뜨겁게 가는 상황이 연출됐을 때는 주심의 역할이 좀 저는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인플레이 상황에서 뭐 파울 불거나 파울을 불지 않거나 이런 장면에서 좀 아쉬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파울을 안 불었어도 될 것 같은데 불거나 조금 불어야 되는데 안 풀 것 같거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선수들도 경기장 안에서 되게 흥분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흥분하는 상황이 돼서 좀 많이 아쉬웠죠. 근데 마테우스 그 동작은 좀 너무 프로 선수로서 좀 하면 안 되는 네, 동작이어서 그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발생한 거 있어서 좀 심판의 운영이 저는 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병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좀 격앙된 것 같다라고 질문이 나왔었을 때 심판을 존중하는데 진짜 지금 세 경기째 지금 선수들에게 심판을 존중하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감독으로서 면목 없고 부끄럽다. 존중해달라는 건 인정하지만 계속되는 나도 축구를 좀 했지만 흐름을 끊는다거나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격앙됐다. 나는 참아야 하지만 선수들에게 자꾸 영향이가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경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매 경기 사실 축구라는 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매 경기 흥분해서 안 되는 거고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뭐 계속 같은 심판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날 그냥 인터뷰 할 때부터 좀 톤이 많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아마 경기 영상을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 주현재 코치를 퇴장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제가 볼 때는 퇴장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퇴장까지 인해서 왠지 우리가 불합리한 판정을 계속 받는 것 같다는 느낌. 근데 그것도 저는 심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쪽을 봐주란 얘기도 아니고 그 분위기를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심판도 이 경기에 있어서 되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서로 존중하는데 심판은 사실 선수들한테 코칭 스태프한테 자기를 존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심판도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존중해 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심판들은 최근에 보면은 심판분들도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심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막 반말 갈기거나. 아직도 그런 심판이 있어? 사실 표정도 그렇고 저는 표정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심판은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도자하고 선수는 흥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판은 그 역할 자체가 흥분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캐릭터라고 해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 화가 나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난 경기가 되게 뜨겁고 서로 준비 잘했고 이런 부분에선 둘 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판정 하나하나가 예민하게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그 광주는 아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창훈 선수 골도 굉장히 날카롭고 좋긴 했습니다만은 야, 이거 아산이 왼발은 알고도 이제 못 막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산이 왼발이 많이 이 수비수들한테 왼쪽 이렇게 커버가 들어오니까 많이 K리그에서는 막힌 감이 있는데 저는 이 왼쪽에 왼발 갖다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종효 감독의 신의 한 수? 약간 묘책 같은 그런 느낌이. 신창무와 아산이의 조합이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창무 선수를 굉장히 좀 예전부터 좀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보면은 이종효 감독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신창무 선수에 대해서 어린 선수들 기감이 많이 된다고. 근데 이 선수가 저도 강원에 있었지만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뛰지 못하더라도 전혀 내색 안 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하는 거 보면은 그냥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되게 막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슈팅도 되게 좋고 사실 이 선수도 엄청 유망주 대구에서 그쵸 유망주였죠. 네. 대구 박재범보다는 성적을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활약을 잘 간간히 나와서 활약을 좋은 활약 보여주니까 근데 뭔가 한 끗이 아쉬워. 사람이 이제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저는 굉장히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약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에 계속 나오고 롱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막 그랬더니 엄청 성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지 않나. 예. 그러면서 나오면 또 왼발 포인트도 올리고 또 득점도 터뜨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더 성실하게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이 경기는 보면은 뭐 안양 입장에서는 51분 퇴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승패 영향에서 제일 많이 끼쳤죠.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발을 뻗으면서 엄청나게 좀 거친 당연히 퇴장이 나와야 되는 약간 좀 더티한 어떤 플레이였잖아요.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무릎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다행인 상황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경기력에 있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까지 했을 때 그 심판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한 거고 그런 모두가 흥분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동준 주심이 그냥 노멀하게 그 주심을 저는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거칠거나 그런 파울이 있었을 때 내가 이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동준 주심 제스처나 이런 거 조금 너무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판의 판정을 보고 심판의 어떤 제스처를 보고 선수들도 진정하고 좀 이렇게 그냥 뭐 참고 아니면 심판 판정이 좀 수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 제스처가 막 이게 자기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상황이 좀 별거 아닌 상황처럼 계속 보여줘가지고 좀 제스처를 좀 명확하게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동준 주심이 이게 경기장 안에서나 만약에 저도 이제 표정으로 오해 많이 받거든요. 너 화났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말을 해보면 다 알아요.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저는 대화로 충분히 파울이나 어떤 장면에 대해서 말로 풀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오해를 일으키게끔 그러니까 심판을 제가 볼 때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못 본 사람 아니야. 그런 뭔가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나 코칭 스태프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게 좀 약해. 그리고 되게 베테랑이잖아요, 사실. 못 보지 난 진짜 뭐 당연히 각 팬들은 싫어하는 심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또 좋아하는 칭찬을 받아 다 싫어하잖아 팬들이 선수들이. 본인이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하는 서로 스포츠니까 그리고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충분히 겨냥될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통제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흥분하게끔 만들어진 상황.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아쉬웠어요. 유병 감독이 아예 이거 징계 나올 것 같아 보면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 판정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게 있다면?이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보통 이러면은 이거 벌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흐름을 잡으니까 문제라고 본다. 흐름을 끊고 상대에게 내주게 만든다.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유병헌 감독의 주장이니까 이야기니까 기자가 질문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심판 판정 하면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라도 들어야 돼. 일단은 그 기자가 어차피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뭐 질문할 필요 없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나오면 뭐 벤치에서 항의나 많이 하는 장면이나 벤치에서 뭐 퇴장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는 물어는 봐야지. 물어는 보지만 이거는 뭐 할 말은 많지만 아니 징계받을까 말 못한다. 이거 자체가 제가 대답이거든요. 아니 이번에 그 김포전 윤정환 감독님 인터뷰 살짝 봤는데 그게 완전 약간 정석이던데. 뭐라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뭐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않게. 얘기를 안 하고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그 상황을 설명 안 하더라고. 이주원의 남자 뭐요? 토마스 왜? 그 깜짝 놀랐어. 그 치고 나가면서 토마스 잘한다니까. 근데 또 열받는 게 3-5-2로 냈잖아요. 이날 또 4-4-2로 나왔어. 3-5-2로 바꿔놓고 잘 바꿔놓고 이날 경기도 4-4-2로 나왔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야? 네, 아무도 안 속고 아무도 팬만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거 좀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는 거는 3-5-2로 내놓고. 네. 올해 그러니까 뭐 그동안 왜 4-4-2로 내냐. 3-5-2가 맞는데. 근데 3-5-2로 기껏 내놓으니까 또 경기 4-4-2로 하네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 토마스 그러니까 안양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야. 그렇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사니가 계속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정희 감독이 아사니에 대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 동안에는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 팀하고는 결렬이 됐다고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아사니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팀들이 노릴 것 같은데 참 지키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왼발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광주가 최근에 이제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광주 최근의 느낌은 어떤가요? 신창무, 아사니, 뭐 호흡 말고도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수비적으로 사실 진시우 선수가 계속 이제 진시우와 변준수가 이제 좀 수비를 라인에 이끌고 있는데 변준수 선수가 계속 좀 성숙해지면서 대표팀에도 이번에 또 합류도 되고 수비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빌드업이나 수비하는 부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들이 되게 안정됐다. 조절을 한다. 네. 그런 선택들이 되게 좋아진 느낌이 들고 공격은 뭐 항상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K리그에서는 되게 많이 완성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제일 나은 팀 중에 한 팀들 같은데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노이동 빌드업 할 때 불안한 감만 없어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사니가 나가면 이게 제일 크죠. 이렇게 이적설이 있을 때 계속 득점 올리면 한 5천만 원씩 올리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한골 넣을 때마다 5천만 원씩 올라가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대 전북입니다. 전북이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고 전북의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르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최철수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변화는 아닙니다만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선수단을 좀 쉬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날 경기 보면서 좀 느끼긴 했어요. 물론 오른쪽에 최철순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선수들이 다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주라는 휴식기가 전북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하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만약에 여름 지나고 나서도 이게 베스트 11을 이렇게 운영하면 힘들긴 힘들구나. 허지지.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이날 경기에서 들긴 했거든요. 물론 김천의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좋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들이 부각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북도 딱 김천준 보자마자 보고 나니까 휴식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들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봤어요? 아무래도 김천은 신병들이 좀 많이 뛰었고 전북은 뛰던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경기장에서 뭔가 경기할 때 그 느낌은 이거 전북은 지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확 받을 정도로 예전 과거 전북이 전말 잘할 때 그때 그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최철순 선수도 오랜만에 뛰었잖아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도 원래 뛰던 선수처럼 플레이하는 거 보고 전진우하고 이게 뭐 좋더라고. 네, 앞에 있는 선수하고 수비도 뭐 정말 잘하고 뭐 공격하는 부분도 좋고
그래서 정말 좋은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최천수를 이어갈 만한 선수가 드디어 전북에 또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선수. 이날 또 왼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선수가 오른쪽도 가는 선수. 최천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을 이제 책임지는 전북 측면 수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하는 부분도 원래 수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김천 상무 가면서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완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북 지금 현재 상승세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것 같거든요. 뭔가 축구에 눈을 뜬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 레전드잖아요 전북에. 저는 청주대인가? 충북대에서 처음 봤거든요. 최철수 선수를. 그때 스위퍼를 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플레이가. 네. 그냥 진짜 머리 받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후배들한테도 좋은 기감이 되지 않나.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는 경기를 잘 못 뛰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학교 가는 거리가 버스로 한 몇 정거나 되는데 거기를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체력 좋아지고 싶어서. 그리고 보인 고등학교로 가면서 연수가 그 스위파에 뛰면서 이제 뭐 대표팀에도 뽑히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노력하면 된다. 뭔가 노력하는 선수들의 뭔가 뭐라고 해야 돼? 표본? 노력하면서 될 수 있는 표본인 것 같아서 어린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준 것 같아서 아까 원일이가 말한 것처럼 2년 그거는 그 팀에게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존재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축구 프로 선수라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 경기 보면서 저희랑 또 동갑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기 보면서. 2006년에 전북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 네 뛰고 있어요. 레전드. 진짜 네. 2006년이 몇 년 뛰고 있는 거예요. 프로만 지금 19년, 20년 차 되는 건데. 또 전북에서 원클럽맨. 네. 2006년부터 전북에서 뛰었고 전북이란 팀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살아남기 힘든 웬만한 그렇죠. 선수는 살아남기 힘든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주전으로 계속적으로 활약하면서 물론 그건 있어요. 대표팀에 계속 가가지고 뭐 부동의 오른쪽 대표팀이 선수였다 그건 아니었지만 리그 안에서의 또 팀 안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풀백 그 자체. 더 풀백. 최철순.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야 뭐 인버티드다 뭐다 하면서 다양한 풀백을 하지만 최철순은 그야말로 우리가 풀백. 알고 있는 클래식한 풀백. 그 풀백의 최철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획 감독도 최철순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를 기자회견에서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 11이 이렇게 확고한 거는 확실한 장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이거 경기를 치르면서 여름 지나고서도 이거를 이제 20일 휴식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이어가겠죠. 전북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기세면 그냥 포인트 되는 선수 한두 명만 바꿔줘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저는 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11에서 로테이션 돌린다고 해서 4-5명 우르르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두 명씩 똑똑똑 좀 찍어가지고 그럼 또 터진다. 그 들어온 애가 또 터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리고 정태욱 선수 임대죠. 네? 정태욱.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수비 영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태욱 선수가 임대로 가 있는 건데 포획 감독은 잘 모르는 선수지만 왠지 포획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야기해봤습니다. 수비수 포지션에서 지금 근데 숫자는 있어요. 그 전북이 연재현도 있고 연재현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저는 피지컬적으로 또 강한 선수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정태욱 선수가 전북에서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이 또 바뀌면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오면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워낙 비싼 선수이기도 하고 비싸게 사왔으니까. 그 중앙수 포지션에서의 그 좀 안정적인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선수 정도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정태욱을 쓸 수 있는 선수가 백포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대구에 있을 때 백스리에서는 좋았는데 백포에서의 정태욱은 사실 전북에서 일단 전북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들이 다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가 붙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어울리냐고 생각을 했냐면 전북이 수비 시에는 거의 윙어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6-3-1 형태로 하거든요. 그리고 센터백들이
많은 공간을 커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전북은 지금 성적을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뭐 3월 13일날 마지막 패배였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여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뭐 의미가 없습니다. 전북이 어떤 그 언제 졌는지 이겼는지 지금 승률을 얘기하는 게 몇 승 몇 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난 라운드 20라운드에는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김천에게 다시 승리를 거뒀고 이 주중에 중요한 경기가 있어요. 코리아컵. 네. 코리아컵 서울과의 경기. 이거 원정 경기거든요. 이거 치러내고 나서는 이제 휴식기가 있는데 여기 코리아컵도 온 힘을 다해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욕심 나겠죠 전북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좀 로테이션 돌리려나? 저는 안 돌릴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것도 이제 잡고 간다. 또 상대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경기가 또 달아 있는 게 아니라 또 휴식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끝내고 쉬자. 뭐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네. 티아고 이제 콤파니오가 부상당했을 때 티아고가 계속 선발로 나왔었는데 콤파니오가 왜 선발이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콤파니오가 복귀하고 나니까 뛰는 모습을 보니까 뭐 두 골이나 기록을 했었고 훅 미니까 이 예전에 그 게임하면은 두 개 누르면 C가 안 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불고 확 나오는 거. 그런 느낌으로 수비수들이 막 한 1, 2m가 툭 떨어지니까 굉장히 좀 이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득점하는 장면 보면은 이게 힘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골은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 골 같은 거 그런 상황에서 슈팅 만드는 거. 아니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슈팅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붙으면은 이 붙는 거 이용해 가지고 콤파니오 선수가 돌아서서 막 슈팅 때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박스 안에서 잡았을 때는 굉장히 진짜 어려운. 옛날에 이동국 선수가 그런 거 잘했잖아요, 사실. 뭐 이동국 선수라든지 김진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박스 안에서 그 슈팅 그 틈을 만드는 거 그런 플레이에 능했기 때문에 콤파니오 선수도 박스 안에서 들어왔을 때 지키고 거기서 틈 만들어서 슈팅 때리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9번 선수 같은 느낌인데 K리그에는 전형적인 9번 선수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동국, 김신욱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선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아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선수 유형들이 영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키 큰 에두 느낌이 났어요. 이번 경기에서. 에두도 굉장히 전북에 있을 때 거머쥐고 이러면은 딱 등졌을 때 틈이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콤파니오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에두 등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멋있게 봤어요. 그리고 전진우 선수도 이제는 치고 들어가면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쳐야 될지 붙어야 될지 이걸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뒷걸음질 치면은 본인이 솔로 플레이로 슈팅까지 나오고 또 덤비면 또 한 번에 먹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전진우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거의 외국인 선수 그 능력 있는 아챔에서 외국인 선수 막듯이 그런 좀 수비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진우 선수가 그동안 이제 공격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수비수 입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골이 잘 터지니까 확실히 여유가 많이 생긴 거야. 내가 어떻게 골 넣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서 막 링크 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또 아쉽기도 해요. 또 이제 떠나게 되겠구나. 안 떠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갑자기 엄청난 선수로 성장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탁 쳐놓고 바디 페인팅 탁탁탁 하잖아. 그럼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딱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플레이하고 슈팅 나오고 연결해주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거의 파울 아니면 못 맞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김천 전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서울 포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경기도 경기이지만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타TV에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성용 선수 이제 어떤 선수가 뭐 그 팀의 레전드이긴 하지만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 이게 아예 없는 일은 아닌데 서울 팬들은 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이 레전드 선수가 팀을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팀을 떠나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원 지역에서의 그 자원이 그렇게 풍성한 것도 아닌데 기성용 선수가 지금 팀에서 남아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손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뭐 아예 되게 그 팬들의 시각이 틀린 거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팀의 이 레전드랑 아름답게 이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네. 선수는 뛰고 싶고 또 구단에서는 또 감독 얘기도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좀 3자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이 레전드에 대한 이런 예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큰 원인은 성적도 안 좋은데 레전드 선수의 대우와 감독 간의 관계 좀 껄끄러운 관계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팬들은 좀 불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성용은 이제 클럽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적 과정이 좀 정서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적이 아니라 작별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조금 또 약간 더 공개되고 깔끔했다면 어떻지 않았을까. 이제 그 소통의 방식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인스타 그 글 그걸로 선택이 되었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스타 글을 딱 확정되는 글을 보니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별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참 모든 어떤 상황들이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고 팬들도 좀 답답함이 있고 아마 코칭 스태프도 답답함이 있고 기성용도 답답함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일은 벌어졌고 네. 지금 상황부터는 이제 서울도 추스리고 나서 서울도 승리를 좀 위해서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기성용도 새로운 팀에 가서 잘 이제 적응해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선수 생활에 본인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또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우리 팀에서 뛰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포항으로 이적해서 기성용 선수의 현역 플레이를 더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포항에 가서도 좀 마무리를 잘 하던 아니면 선수가 더 행복하게 경기를 하는 거를 바래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감독의 선택, 플랜이 없다. 그 감독이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 팀을 이끌 것이다. 그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이상한 막 말 안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좀 선수와 감독과 딱 둘이서만 딱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이래서 감독과 잘 얘기를 나눴고 저는 이제 선수를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고 뭐 존중합니다. 감독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약간 선수의 어떤 그런 커리어나 이런 것 저도 존중하는데 FC 서울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의 선수를 출장 시간에 대한 더 꿈이 있고 그런 그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감독이 선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서투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경기장에서 느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용 선수 이상으로 FC 서울에서는 진짜 상징적인 선수였었던 것 같아요. 최고 인기 그렇죠.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기 전에 이거를 구단하고 감독, 선수 이렇게 셋이서 좀 더 진짜 얘기를 나눴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구단이 좀 더 개입을 해서 기성용 선수는 진짜 우리 팀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라. 이랬는데도 안 된다. 뭐 중재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지금 내일인가 간담회를 네. 한다고 해요. 그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되게 오랫동안 승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이 승점 드랍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 물론 이제 오베르단의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많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네. 그리고 지금 2위인 대전과의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아요. 대전도 승점을 지금 많이 드랍해가지고 5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북을 쫓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리그 2위를 차지하면 그거 남들의 성과거든요. 네. 냉정하게 쪼개서 보면 야 그래서 너 우승팀인 전북하고 승점 차이 몇 점인데 몇 점 차이가 많이 나. 야 그럼 뭐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등이잖아. 그렇죠. 거기에서도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좀 안정감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성용의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갑자기 또 흔들릴 수도 있다. 괜히. 왜냐하면 주중에 코리아컵 전북과 경기 있고 그 다음에 울산과의 경기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휴식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빠르게 지금 김근동 감독에서는 뭐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안정을 찾아야 되고 선수단의 결집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항하고 서울이 또 거의 순위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에 따라 평가가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포항 앞으로의 서울 성적에 따라서 이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레전드를 이별의 그 방식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인해서 이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이런 말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이거 사활을 걸지 않을까. 공교롭게 이날 경기가 포항이 많은 실수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FC서울이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날 경기만큼은 FC서울이 잘한 경기가 됐는데 말한 것처럼 이제 전북 울산 막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로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됩니다. 진짜 이날 경기장 분위기가 진짜 장례식장 분위기. 이미 밖에서 뭐 장례를 치렀대요. 그 막 절하고 막 향 펴놓고 막 그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서울 구단의 화환이라고 하는데 조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진짜 경기장 분위기가 누구도 웃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근데 경기력은 올 시즌 진짜 최고의 경기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 김기동 이 나가콜이 저는 이 안티콜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보면 한 3번 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거의 3분에 한 번씩 그 안티콜이 들어오는데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사실 다 들리니까 이제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렇죠. 네, 이날 경기 이겨서 이날 경기 졌으면은 뭐 더 난리 날 뻔했는데. 난리 났죠. 네. 근데 서울이 사실 여름에 좀 강했었거든요. 그 김기동 감독이. 근데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덥지 않을 때는 수비가 계속 좀 타이트하면서 바짝바짝 붙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냈을 때는 그걸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 경기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수비수들이 한 발씩 땡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만들어가는 찬스에서 슈팅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득점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 날씨가 좀 더 덥고 수비 틈이 생기면 좀 더 득점력이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김기동 나가라는 구호가 계속 나왔다. 어떤 느낌이었나? 충분히 팬들이 현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팬들이 그동안 누적돼 있던 레전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터져 나온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구단과 감독과 선수가 충분히 모여서 이야기해서 잘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있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뭐 포항에서 레전드로 은퇴했다. 서울에서 레전드들이 초라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제
서울의 이제 팬들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을 때 어려운 문제다. 은퇴한 시점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다.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감독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구단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 결정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나도 은퇴할 때 1년을 더 할 수 있었고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었는데 결정은 내가 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 연수도 다녀와서 감독을 할 수도 있었다. 언제까지 선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정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약간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통과하는 대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돌리는 대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 내가 팬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이 선수는 여기서 계속 뛰는 레전드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 그 문제가 네. 시즌 초에 아니면 작년 겨울에 내 플랜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모든 게 많이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즌 중간에 경기력이 좋지 경기력이 아니라 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 갑자기 플랜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약 초반부터 뭐 그런 이야기가 서로 대화가 잘 돼서 아니면은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잘 얘기해서 폼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폼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방식으로 나는 팀에 도움을 해주길 원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 없이 이제 뭔가 빈정상한 느낌 서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 플랜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럼 난 은퇴하겠다 뭐 이적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거가 그러니까 시즌 중간에 이루어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레전드니까 사실 저였으면 뭐 가든 말든 상관 안 할 텐데. 그치. 팀에서 뭐 주축이 아니고 하면은 그치. 아무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너 기회 내가 줄 만큼 줬다. 근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너 나 뭐 플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지만 기성용 선수는 거의 FC 서울의 얼굴이다 보니까 충분히 더 존중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존중, 뭐 그런 느낌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부메랑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그러니까 있으면 쓸 것 같은데. 그렇지. 보냈어. 근데 포항에서 개 잘해. 나올 때마다, 뭐 매 경기 풀타임 뛸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나올 때마다 잘하고 포항 막 쭉쭉 올라가. 그러면 이제 또, 서울 팬들이 열받는 거지. 그쵸, 당연히 그쵸. 기성용 선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박태하 감독도 그런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겠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팬 입장에서는 열불 터지잖아요. 그게. 한 3, 4년 막 더 뛰고 이러면 이게 그 팬 입장에서는 빡칠만해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별의 방식에 문제가 된 것 같아. 이거 내보내냐 안 내보내냐 이런 것보다 그런 과정. 뭐 실력에 대해 의심이 없잖아요. 뭐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선수는 저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이 떨어져서 은퇴하는 것보다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감독과의 맞지 않는 궁합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소통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 베스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 포항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또 우승권에 근접한 그런 순위를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2, 3위권을 유지를 하고 기성용 선수도 포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포항도 이제 선두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비슷하게 성적을 내는 그게 가장 이번 시즌에 서로 가장 그 탈이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같아요.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진 거야. 이거는 성적에 따라 그게 아니라. 그치,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우리 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레전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떠나보낼 때 이렇게 열받게 떠나보내게 만들어 선수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야겠냐. 근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네, 처음이 레전드를 아니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는 게 쌓인 것 같아요. 네. 성적을 떠나서 이미 기분 다 나쁜 것 같아요. 빈정상했어 다. 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둘 다 성적이 나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제일 베스트이겠죠. 근데 이제 팬들은 기성용은 이제 마지막 보루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나마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생각했고 이런 레전드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국가를 거의 국가대표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고 그 사실 이거 뉴스에도 영향을 많이 갈 거예요. 뉴스에서
이 기성용 선수를 보고 자라온 선수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리고 팬들도 정말 많을 거고 근데 이제 포항 유니폼에 기성용이 찍혀 있다. 그 팬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네. 아마 엄청 팔릴 것 같은데 네. 포항 기성용으로 해서 어린 친구들은. 네. 근데 뭐 이 상황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뭐 구단에서 뭐 중재를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밖에서는 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김기동 감독이 온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불만을 좀 얘기하는 거 아닐까. 또 간담회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그 이후에도 서울의 상황을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뭔가 낭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자체가 레전드에 대해서 팬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멋있기도 했어요. 자기 선수가 떠난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너무 격양돼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낭만이 팬들의 낭만 그래도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축구의 낭만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짧게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오베르단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는 좀 원사이드게 흘러갔었고 생각보다 물론 이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수세에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초반부터 박승욱 선수가 좀 어이없는 파울을 했고 또 오베르단까지 퇴장당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저는 둑스가 왜 이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이제 올라왔어. 이제 올라온 거 맞아? 나는 아니 진짜 근데 시즌 초반하고 이 본인이 스프린트를 낼 때 이 자세가 좀 달라졌어. 아니 그거는 이제 적응할 시간이 된 건데 저는 좀 그 정도로 너무 아쉽 정도로 너무 잘하고 루카스는 뭐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거죠. 네, 전방위보다 뛰었으면 더 득점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여태 걸리면 때려 넣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공이 붙더라고 발에. 그리고 연계도 괜찮은 것 같고 뭐 뛰는 뭐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클리말라도 어쨌든 저는 스트라이커는 경기 진짜 못해도 득점 하나로 자신감이 빡 올라왔다고 빨리 그러니까 빨리 넣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영향은 많이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분위기 안 좋다. 그치.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컨디션 이빨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그 루카스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 루카스 돌파 좋더만.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포항이 오버레드는 빠지면 사실 엔진이 이제 빠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드필드에서 오베르단 빠지면서 그 박승욱, 전민강, 한현서 이렇게 세 명의 조합으로 나왔는데 이 휴식기 때 이 조합을 한 번 더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해준다면 서울은 승점 많이 따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컨디션만 유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경기에서 또 한 명이 퇴장당했으니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자신감은 만빵으로 올라간 선수단 자체는. 선수는 많이 컨디션 올라간 상태로 앞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일정이 또 B클럽들하고 경기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김주성 선수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하고 그것도 근데 또 빠지면 또 그것도 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축구보다 다른 외적으로 더 신경 써야 되게 많은 어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이 경기에서 패했더라면 더더욱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김기동 감독 그리고 FC 서울이었었는데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고 주중에 있는 전북과의 코리아컵 경기에서 FC 서울이 승리한다면은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긴 휴식기 동안 팀을 잘 정비해서 다음 경기. 울산이랑. 네, 울산 경기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휴식기가 깁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K리그 1이든 K리그 2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스케줄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제 패널도 모아가지고 리그 1이든 리그 2든 정리하는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노력하겠고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